네, 반갑습니다. 보육경 칼리 동호회 제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이 언제 나오나 내심 기다렸는데, 이제 왜 채널에서 나이프 디펜스 영상은 없고 나이프 공격하는 방법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느냐 라고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이 좀 더 매너 있게 배우는 자세로 질문이 들어오셨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오투가 다르니까 뭐 이해를 하고, 어쨌든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계속 기다렸어요.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게, 우리가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군인분들이야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걸 실제로 쓸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써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공안직 계통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수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도검류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 디펜스를 하려면 내가 도검류에 대한 검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근데 정작 디펜스 방법은 안 알려주고 계속 공격하는 형태에 어떻게 공격을 효율적인지 그것만 계속 설명했죠. 맞죠? 나이프 디펜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이프 디펜스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이프 디펜스, 제대로 된 나이프 디펜스를 하려면 나이프 오펜스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나이프 방어를 하고 싶으면 나이프 공격하는 방법을 제대로 체득해야 돼요.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나이프가 사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저 복부로 찌러 들어오기도 하고, 어깨 쪽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긁어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웹툰에 싸움 독학 보신 적 있으세요? 싸움 독학을 보면 이제 싸움이나 이제 무술 수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어떤 일반 고등학생이 그 싸움 기술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방어하고 이렇게 되치는 어떤 공격을 계속 연습한 다음에 해당 종목에 수련을 아주 많이 한 선수 출신하고 붙어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복싱으로 치면 1, 2를 했을 때, 자, 1, 2가 들어오면 주먹이나 손목 부분을 살짝 치면서 궤도를 바꿔줘. 방어. 치면 궤도 살짝 바꿔줘.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맞죠? 그 다음에 주먹이 들어오면 옆으로 수그려. 뭐 골반을 접듯이 그냥 숙여, 이렇게. 그럴듯해요. 왜냐면 들어오면 숙이면 되니까. 그리고는 훅을 쳐. 대각선으로 쳐. 자, 수학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 번도 방어 못해요. 그 복싱 수련자한테, 복싱을 어느 정도 계속 숙련자한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1, 2에 대해서는 요렇게 요렇게 주먹의 궤도를 바꿔주면 된다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싱 체육관에 가세요. 가서 복싱 관장님이나 사범님들한테, 뭐 사범님, 코치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유튜브를 보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번 스파링 해봅시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서 링 올라갔어요. 그래서 복싱 숙련자들이, 그럼 나는 잼만 할게. 그럼 네가 배운 유튜브에서 배운 방어 방법대로 한번 해봐. 제 장단컨대 한 번도 성공 못 시키고 계속 맞게 돼 있어요. 무술 스파링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 공방의 이치를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격은 만화에서처럼 그냥 안 들어와요. 우리가 카운터 공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 잽이나 스트레이트에 들어왔을 때 내가 피하면서 바로 친다. 이게 카운터죠. 카운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실제로는 실력 격차가 아주 많이 나거나 동체 시력이나 어떤 능력치가 차이가 안 나면 되게 힘들어요, 성공하기가. 왜? 공격은 무술 숙련자나 해당 무술의 숙련자들은 공격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격 타이밍에 공격을 해요.
공격할 수 있는 기회에 공격을 한다고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 방어하기 힘든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유튜브 보면서 야, 잽 1, 2 들어오면 요렇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계속 영상 보면서 혼자서 이것만 계속 했어. 그리고는 뭐 물체를 달아서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반사신경 훈련하듯이 들어오면 내가 치는 연습만 계속 했어. 복싱 숙련자하고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냥 공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격 기회를 읽어요. 공격 기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무기술 기준으로 이제 검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온갖 잡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언제 방어가 들어올까 어떻게 들어올까 그러니까 잡생각이 많아져서 잠깐 멈칫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공격이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검도에서는 상대방이 머무를 때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기도 이제 모르게 자기도 공격하려고 또는 앞으로 한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마다 고유 리듬감이 있는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유 리듬으로 들어와요. 초보자들은. 그러면 다가올 때 공격이 내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들어오려고 할 때 반박자 깨서 팡 쳐요. 그럼 맞아요. 검도 같은 건 공격을 해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다가설 때 물러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러날 때도 같은 간압거리로 물러나거든요. 일정 간격으로. 그럼 내가 그걸 따라가다가 그 박자를 반박자를 깨고 빵 치는 거예요. 그럼 공격이 성공해요. 이걸 검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물러날 때. 그래서 공격의 큰 세 가지 기회를 머무를 때, 다가설 때, 물러날 때 이래요. 상대방이. 이거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초예요. 기본.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들숨일 때 빵 치면 공격 기회.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감각교란. 일정한 박자로 탄 잽을 칠 것처럼 신용만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 쌀보리 뭐예요? 일정한 박자에 익숙하게 상대방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박자를 깨서 들어가죠. 감각교란. 그 다음에 뭐예요? 배 칠 것처럼 계속 신용하다가 갑자기 머리 하다가 또 배. 상하 교란을 통한 감각교란. 그러니까 공방의 이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파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무술은 이제 사실은 그 기술을 실제 필드에서 움직이는 상대방한테 쓰기가 극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 기술이 요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막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공격 기술은 공방의 이치에 따라서 공격 타이밍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를 제대로 하려면 뭐 복싱 방어 동작을 디펜스를 제대로 하려면 복싱 도장에 가서 복싱 기초부터 공격하는 원투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고 스파링을 하면서 나도 한번 때려봐야 돼요. 때려보면서 이 타이밍에 치면 이 사람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를 잘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방어를 할 때 보통은 요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내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어를 해야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디펜스는 사실은 예측 싸움이거든요.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공격으로 들어올 거라는 판단하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야지만 디펜스가 가능해요. 나이프는 맨손보다 더 위험하죠. 살짝만 스쳐도 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니까 내가 판단 잘못해서 디펜스 잘못할 경우에는 나는 큰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한 심리적 압박까지 넘어서려면 사실은 내가 나이프를 공격하는 걸 먼저 충분히 숙지를 해놔야 돼요. 그렇다고 누굴 이렇게 진짜 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검류에 대해서 숙달이 안 된 사람이 도검류 숙련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총을 쏠 줄 모르는 일반인이 총기의 전문가인 현대 군인들에게 총을 뺏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총을 겨누고서 권총을 고르는데 그걸 뭐 이렇게 팍 차해서 디펜스를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권총의 원리나 권총을 쏘보지도 않은 사람이 과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디펜스를 제대로 하려면 오펜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체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 스파링 경험치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체득이 돼야지만 디펜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프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맨손 무술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이건 이 도구를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쥐고 파지법이라고 하거든요. 파지법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경로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가 디테일하게 다 나누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셀프 디펜스, 그 다음에 홈 디펜스 이런 호신술 이런 영상들 보면 어떡합니까? 복부를 찌르면 배를 공격하면 막아서 치세요. 이건 제가 특정한 뭐 어떤 유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건 크라브마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칼렛은 사피안이라고 합니다. 뭐 사피안 뭐 방어와 동시에 공격하는 거. 이건 전통 무술에 원래 다 있는 개념이에요. 택견에도 있어요. 택견에도. 활개짓에서 방어와 동시에 가격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유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호신술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이 영상에서 누군가 복부를 공격한다면 아래로 맞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가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쭉 빼세요. 그래야지만 안 닿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이 디펜스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나이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처음에 나이프를 쓸 때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이거는 제가 파지법이나 나이프를 들고 있는 자세를 보고 전문가냐 기초 일반인이냐 구별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아시겠죠? 보통 일반인들은 나이프를 파지법을 몰라서 이렇게 져요. 이렇게 지면 밀린다고 했죠. 뭐 이렇게 뭐 새끼손가락 걸든 뭐든 이렇게 져요. 무슨 말이냐면 90도로 만든다고요. 이렇게 꽉 쪄요. 또 힘을 꽉 줘. 자기도 긴장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복부를 찔러요. 부자연스러워요. 맞죠? 힘이 안 실린다고요. 그러면 찌른다는 건 쭉 내질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힘을 전체 손가락에 힘을 똑같이 주고 이게 주먹 쥐듯이 꽉 쥔 상태라면 지금 손목이 경직되어 있고 90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쭉 내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목이 꺾여요. 이렇게 복부를 찌를 때. 그러니까 나이프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꽉 찐 상태에서 복부를 찌른다고 한다면 직선으로 날라온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하면 지금 손목이 꺾이잖아요. 손목이 꺾이면 부자연스러우니까 대부분 다 직선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찌르게 돼 있어요. 이게 손목이 안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최대한 찌를 수 있는 모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초보자들은 파지법을 모르니까 복부를 내가 찔러야지 한다면 복부를 찌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각선에서 옆통 위로 올리면서 찌르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럼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시범에서는 되던데요. 그거는 거기서 멈춰서 그래요. 진짜 찌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쭉 내지르듯이 위로,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대각선으로 찔러 올리면 이렇게 막으면 타고 여기가 찔려요. 해보면. 그러면 엉덩이 뒤로 빼면은 상체는 오히려 더 낮아지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복부로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각선 위로 올라오죠. 맞죠? 이렇게 막으면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버리면 상체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여기가 찔려요. 여기가. 그래 유튜브 영상에 이러한 공격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도 없이 공격에 대한 오펜스에 대한 이해도나 체득 없이 그냥 나이프가 복부로 온 다음에 이렇게 치세요 해버리면 그거를 무작정 따라하게 되면 다 찔려요. 여기가. 맞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전문가는 더 심각해요. 전문가는 파지법을 이렇게 줘요. 여기 눌러서 안 밀리게 한 다음에 19, 8, 7 해서 여기를 꽉 조고 여기를 느슨하게 잡아서 이게 거리를 둬요. 그러면 직선으로 찌를 때도 손목이 안 꺾여요. 지금 이런 파지법으로 하면 손목이 안 꺾이고 그대로 직선으로 찌를 수 있다고요. 직선으로도 찌를 수 있고 대각선 위로 찌를 수도 있어요. 몸통을 공격하는 트러스트 찌름이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늘어나죠. 전문가들. 맞죠? 그럼 감각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다 찔리는 거야, 여기가. 근데 이게 돼요? 이거 안 돼요. 직선으로 들어올 땐 돼요.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배가 직선으로 들어온다면 엉덩이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맞고 치는 게 돼요. 그때만. 근데 보세요. 지금 대다수의 그러한 설명을 하는 영상들이 나이프 오펜스에 대한 이러한 디테일한 설명 없이 체득 없이 그냥 요렇게 하면 돼요. 복부로 날라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래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초보자들은 파지법을 몰라서 직선으로 찌르면 손목이 꺾이니까 위로 올리듯이 찌르게 돼 있댔죠. 그러면 엉덩이 빠지고 치면 여기가 오히려 찔리는 거예요. 타고 들어와서. 해보세요. 둘이서. 그 다음에 전문가는 아예 파지법으로 가지고 놀죠. 그래서 직선으로도 찌르고 대각선 위로도 찌르니까 무작정 이랬다가는 다 찔려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프 디펜스를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 말이 안 되니까. 왜냐면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사범님들도 꽤 많아요. 사범님들 꽤 많아서 참고상 많이 보세요. 왜냐면 제가 검도를 십수년간 수련하면서 이제 체득한 공방의 이치를 접목해서 칼리를 가르치니까 이제 참고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칼리 수련이 전혀 안 되는 일반인이에요. 도검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인인데 제가 디펜스를 뭐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공격 루트에 대한 전혀 체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그냥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복싱이 치면은 주먹의 궤적을 바꿔주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헤이 이러면 오 팡 오 날라오나 했다가 팡 가지고 놀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 그 해당 무술에 대한 복싱 숙련자라면. 맞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집 근처 체육관 가서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라운드는 완전 또 다른 개념이니까 주짓수나 유도 꼭 배우시고, 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타격 공방에 치는. 그래서 뭐 검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한검도에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복싱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킥복싱도 너무 좋고 코도도 너무 좋고,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언제 공격을 할 수 있고 어느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 그때서야 방어가 되기 시작을 해요. 디펜스가. 근데 호신술의 문제점들은 뭐예요? 무기술 호신술 해가지고 셀프 디펜스, 홈 디펜스 이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면 막는 거와 동시에 치라 이거 있죠. 이거 제가 크라브 마건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테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칼리에도 사피안이라고 해서 방어 동시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격에 대한 제대로 된 체득 없이 그냥 누군가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요렇게 맞고 치세요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인들은 처음에 이제 아주 많이 과격해져 가지고 격해 있고 이 몽둥이를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한 일반인은 이렇게 휘두르긴 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손이 고점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친다고요. 근데 이거 몇 번 휘둘러다 보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손의 위치를 낮게 한 다음에 뻗듯이 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칼리나 이런 데서는 숙련자들은 아예 요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요 위치에서 뻗듯이 공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돼요? 내가 키가 아주 작다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상정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오히려 이래 보세요. 이렇게 휘두르면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몽둥이 쪽을 막아야지. 몽둥이가 뭔 줄 알고요. 야구방망이면 내 팔 하나 버리고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나이프라면, 도검류라면 내 손이 잘리는데, 손이 잘리면 저기까지 다 잘려요. 상대방이 숙련자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이게 타법이냐 그 다음에 배는 플로우냐를 먼저 배워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만 공격을 방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각선 위로 찌르듯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몸으로 회전을 옆으로 빠지면서 이 손하고 손목 중심 쪽을 탭을 해서 그 사람 몸 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게 정 안 되면 뭘 감은 다음에 막아서 몸으로 붙여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봐야 안 와닿아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이건. 그래서 나이프 디펜스란 거, 나이프 오펜스에 대한 최소한의 체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걸 설명한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제가 굳이 혼자서 카렌자 하는 거, 라탄 스틱이나 나이프 들고 혼자서 카렌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틱톡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기본적인 공격 콤비네이션을 올려드리는 게 그걸 하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격 콤비네이션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잽을 치면 요렇게 주먹으로 궤도를 바꾸면 된다 이게 너무 쉬운데 실제 잽은 원투는 그냥 안 들어온다니까요. 공격 기회에 들어와서 내가 거의 방어하기 힘든 그 타이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주먹에 대한 디펜스를 하고 싶다면 내가 원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스파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링을 안 하고 서로 이제 라탄 스틱이나 나이프 들고 합을 맞춰서 공격 방어 주고 받는 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안 들어와요. 누가 이렇게 들어와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머무르거나 물러나거나 다가올 때, 그 다음에 호흡이 들숨일 때,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감각 교란을 해가지고 밑에서 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위에서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 기회를 엿보면서 공격 기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요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막아야지, 그렇게 서로 합을 맞춘 형태만 계속 연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사신경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검도 7, 8단 선생님들은 연세가 이제 최소 60대, 70대, 80대라서 별로 안 빨라요. 들어올 때. 이렇게 뚝 잡고 있다가 이래요. 근데 4단, 5단, 6단 사범들이 그냥 맞는다니까요. 왜? 심리적인 공격 기회까지 다 파가고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중단세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냥 이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범들이 공격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막 움직여요. 움직여서 파고들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가만히 서서 다 봉쇄시켜요. 까딱까딱 하면서 너 손목 누를 거야 한 다음에 수가 없어져서 이게 어떻게 뚫어야지 하고 방심하는 찰나에 그때 이라고 들어와요. 7, 8단 선생님들 노세하니까 안 빠르다고요. 근데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무기술 무슨 연습한다고 서로 합을 맞춘 형태를 많이 연습하거나 혼자서 막 빨리 하고 스피디하게 공격을 하고 빠른 반사신경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하는 걸 팍팍 치고 받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디펜스나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럼 뭐를 많이 해야 되냐? 결국은 보호 장비를 잘 갖추고 스파링 경험치가 아주 많은 지도자한테 풀 스파링으로 계속 스파링 지도를 받아요. 이제 지도 연습이라고 하죠. 결국은 무기술도 그렇고 맨손 무술도 그렇고 결국은 수싸움이에요. 수싸움.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교란 같으면 예를 들면 상대방이 좀 작고 성격이 급해. 작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 민첩하죠. 그래서 본인의 반사신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파링 해보면. 그런 경우라면 내가 같이 그 템포에 휘말리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템포를 계속 죽여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 성질이 못 이겨서 무리하게 공격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한 공방의 이치 또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야 돼요. 스파링 경험치를. 결론. 나이프 디펜스를 안 올려드리는 이유는 올려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 루트가 워낙 다양하고 그 해당 공격 루트에 대한 디펜스 방법은 다 달라요. 복부면 무조건 이거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 되죠. 맞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프 디펜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이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짓수를 배우는 건 제가 주짓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짓수 그라운드 빼고는 웬만큼 수련을 어느 정도는 다 해봤어요. 뭐 맨손 무술도 그렇고 이제 무기술은 아주 오래 수련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엎어져서 누군가 나를 타고 들어와서 주짓수 기술 걸어버리면 아예 기술 모르니까 아예 방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워요. 제가 주짓수 기술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누구를 찌를 일이 뭐 있겠어요. 누굴 뵐 일이 뭐 있겠냐고요. 근데 누군가 이걸로 공격을 해온다면 내가 그 사람이 공격자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공격 패턴이며 공격 기회를 알아야지만 내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수련한다고요. 이거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기술을 수련하는 거지. 네, 무기를 쓰려고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보면서 나도 저거 배웠다가 내가 한번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큰일 나요. 민사, 형사 막 엄청나게 큰일 나요. 네, 알겠죠? 그래서 결론, 나이프 디펜스를 원하시면 근처 칼리 도장이나 아니면 뭐 복싱 도장이나 어디든 가서 이게 스파링 중심을 하는데 가서 최소한 배우세요. 제 기준에서는 7년에서 10년 너무 길죠, 맞죠? 그거는 제 기준일 것 같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방의 이치를 어느 정도 체득하려면. 왜냐하면 검도나 주짓수는 매일 스파링을 하지만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이제 쿠도는 맨손 무술 쪽은 풀 스파링 하기가 힘들어요. 몸의 내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범님들께서 약식 스파링 형태 세미 스파링이죠. 그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 보면서 풀 스파링 시키고 이렇게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쨌든 검도나 주짓수에 비해서는 스파링 능력치를 올리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스파링 중심의 무술은 맞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검도도 그렇고. 이게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동호회 제자분들 가르칠 때 디펜스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거 있으면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어쨌든 나이프 디펜스를 하시려면 나이프 오펜스 수련을 먼저 제대로 하셔야지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